저는 이 영상을 보고 축구를 바라보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데이터와 통계 그리고 AI가 현대 축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가득해요. 자, 사실 축구랑 통계랑 친숙해진 지는 오래됐죠. 왜 저희 어릴 때도 국대 경기 하면은 왼쪽 밑에 조그맣게 명지대 스포츠 기록 분석원 그렇게 나오면서 실시간 통계 보여주고 그랬다고. 근데 당연히 유럽은 더 빨랐겠죠. 아르센 벵거 감독님이 아스날에 부임했을 때가 96년도였는데 그때부터 톱스코어라는 축구 통계 업체로부터 고급 정보들을 받았었대요. 그리고 더 이전으로 가면 안첼로티 감독이 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이 선수 은퇴하고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을 시기에 이탈리아 대표팀 코치를 맡았었거든요. 그때 감독이 그 유명한 아리고 사키였어요. 근데 사키 감독이 안첼로티한테 상대팀 경기 보고 통계 내와 이걸 시킨 거야. 그래서 직접 경기장에 가서 자기는 경기 보면서 옆에 기록원한테 계속 말한 거야. 6번 패스 8번이 받았어, 전진 패스 넣었어, 잘렸어, 다시 상대팀 볼 역습한다. 그러면은 옆에 기록원이 공책에다가 수기로 작성을 했었대요. 지금 생각하면 와, 뭐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한 선수 영입. 자, 축구계가 데이터를 다룰 줄 알게 된 이후에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축구 이전에 머니볼이 있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이었던 빌리 빈이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해서 알짜배기 선수들을 값싸게 영입했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스토리. 책도 나왔고 영화도 나왔어요. 여담이지만 그 영화 보면은 빌리빈이 자기만의 방법론으로 오클랜드를 성공시키고 나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구단주,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맨유의 구단주가 빌리빈 단장을 영입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주가 바로 존 헨리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리버풀의 구단주죠. 이분이 지금도 보스턴 레드삭스랑 리버풀 구단주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요. 느낌 오죠? 야구에서 성공한 통계 활용법을 당연히 리버풀에도 적용을 시켰겠죠. 자, 사실 머니볼의 성공 이후에 리버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포츠 팀들이 데이터와 통계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구계에서 그 숫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클럽들 중 하나는 바로 브렌트포드죠. 참 재밌는 게 브렌트포드는 공격수를 영입할 때 그 선수가 지난 시즌에 몇 골을 넣었냐 뿐만 아니라 골 기대값이라는 걸 고려해요. 골 기대값이란 그 선수의 과거 플레이를 통계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이 선수가 한 시즌에 그래도 10골 정도는 넣어줄 거야, 뭐 이런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그 선수한테 기대하는 골의 값이에요. 골값.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두 명의 공격수 A, B가 있어요. 둘이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해. 지난 시즌에 슈팅도 똑같이 60개씩 때렸어. 근데 골 기록을 살펴보니까 A는 17골, B는 7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A가 더 나은 공격수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 골 기대값을 고려해보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A의 골 기대값이 10골, B의 골 기대값이 15골이라고 해봐요. 그럼 A 선수는 원래 10골을 넣어줄 만한 애인데 갑자기 17골? 낯선데? 이거 뭐지? 실력이 향상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잠깐 뽀록 터진 걸 수도 있어요. 반면에 B는 원래 15골 정도 넣어줘야 되는 애인데 7골밖에 못 넣었네? 그럼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약간 자신감이 떨어졌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근데 이 친구는 딱 분석을 해봤을 때 골 기대값이 어쨌든 15골이잖아요. 나중에 영입해서 자신감 올려주고 그 친구 컨디션이 좋아지면 더 잘할 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B 선수는 지금 싸요. 왜? 7골밖에 못 넣었잖아. 현재 몸값으로 따지면 A가 훨씬 비싸다고요. 이렇게 되면 브렌트포드는 A 선수가 아니라 B 선수를 영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써먹어. 몸값을 불려 훨씬 비싼 값에 팔어. 돈 벌어. 그러니까 통계를 활용해서 선수 영입을 한다? 이거는 숨은 보석을 찾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숨은 보석 말고 누구나 탐내는 보석? 네이마르, 음바페? 너무 비싸잖아. 또 그런 선수들은 스타성이 있으니까 유니폼도 잘 팔리고 스폰도 빵빵하게 들어오고 그런 상업적 가치 때문에 몸값에 거품이 더 껴. 근데 통계를 활용해서 영입을 하면 짜비마르, 짜빠페 그런 친구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이마르, 음바페의 역할을 대충 비슷하게는 이제 해줄 수 있는 친구인데 겁나 싼 친구.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안하네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면 선수에 대한 편견도 없앨 수 있습니다. 깡테가 딱 그래요. 깡테가 리그왕에서 뛸 때 체구가 너무 작으니까 스카우터들이 무시했다고. 저런 친구가 EPL에가 거기서 그냥 밀리는 게 아니고 그냥 깔릴걸? 이런 느낌으로. 근데 레스터 시티는 캉테의 데이터에 주목했어요. 당시 캉테가 리그왕에서 경기당 태클 4.8회, 경기당 인터셉션 2.9회, 경기당 클리어런스 0.9회, 아주 괜찮은 수비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스터가 캉테를 760만 파운드 주고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리그 우승했잖아요. 그리고 첼시에 팔았죠. 3,500만 파운드 받고. 이게 클럽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죠. 근데 그렇게 선수 사서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 말고도 이 데이터 덕분에 선수 영입 비용 자체가 굉장히 내려갔다고 해요. 예전에는 어떻게 영입을 했냐? 스카우터 유럽에서 30세 이하 왼쪽 풀백 좀 찾아봐봐. 그럼 막 엄청 찾아. 그리고 각 스카우터들이 경기 티켓 구매하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경기장 찾아가 경기 봐. 일단 여기부터가 비용이 얼마야. 그럼 스카우터들이 보고서 쓰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 또 어떻게 해?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죠. 그 스카우터가 경기장에 갔는데 그날이 그 선수 최악의 경기였어. 아니면 개뽀록 터지는 경기였어. 갔는데 그날 하필 감독이 막 전술을 바꿔서 그 선수가 이상한 데서 뛰었어. 그럼 뭐 어떻게 출장 나중에 한번 더 갈 거예요? 길바닥에 그냥 돈이 줄줄 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검색해. 왼쪽 풀백 우리 팀에서 뛰려면 오버래핑 돼야 돼. 그리고 크로스 좋아야 돼. 얼리 크로스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항목들을 충족하는 풀백들 상위 한 5명만 추려. 그리고 코칭 스태프, 단장, 스카우터들이 그 5명의 영상만 딱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해 2명으로 추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보러 가는 거죠. 뭐 굳이 안 봐도 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확 내려가죠. 요즘은 선수 분석할 때 쓰는 트래킹 데이터도 굉장히 고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감으로만 느꼈던 것들,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가 공간 창출을 잘한다, 이런 정성적인 것들, 정량적인 거 말고 정성적인 것들도 수치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요즘은 선수 영입할 때 그 선수의 플레이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징계 기록, 부상 기록도 같이 살펴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꾸준히 출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영입했는데 맨날 퇴장당해, 성격 파탄자야, 아니면 맨날 들어놓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단이 선수를 산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을 산다는 건데 계속 쓸 수 있어야지. 특히 부상 관련해서는 트래킹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선수가 얼마나 빨리 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래 뛸 수 있는지, 그걸 일주일간 2번 반복할 수 있는지 본다고 해요. 일주일에 보통 2번 경기가 있으니까 내구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브렌트포드가 축구를 보는 방식. 자, 아까 브렌트포드 얘기 나온 김에 브렌트포드라는 구단이 축구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 드릴게요. 이 얘기는 꼭 들으셔야 돼요. 졸라 재밌거든요. 자, 제가 김주표 코치 인터뷰 영상에서 이 영상을 소개해드렸었어요. 이게 한글로 번역된 게 없어가지고 보시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축구를 바라보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자, 이 영상의 발표자인 라스무스 앙케르센, 이분은 브렌트포드의 단장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브렌트포드의 구단주인 매튜 베넘하고 이야기를 나눴대요. 매튜 베넘 구단주님, 우리 팀이 3부 리그에 승격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때가 리그 경기 한 5경기쯤 남았을 때인데 베넘 구단주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42%. 우리가 3부 리그에 승격할 확률 42%. 딱 숫자로 조집니다. 자, 매튜 베넘 구단주가 어떻게 그렇게 딱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은 과거에 프로 갬블러였어요. 프로 도박사. 그리고 스마트 오즈라는 축구 통계 업체의 오너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구를 숫자로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이 베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축구의 리그 테이블은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 축구는 굉장히 랜덤한 게임이다. 왜? 농구 같은 스포츠보다 득점이 굉장히 적게 나오니까. 축구 경기에서 평균 득점은 2.8골이에요. 근데 농구는 몇 골이야? 한 80골인가? 90골인가? 근데 이렇게 득점이 적을수록 랜덤한 이벤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이 굴절된다든가 심판이 오심을 저지른다든가. 그러니까 농구는 심판이 오심을 해도 골이 워낙 많이 나니까 뭔가 만회가 되는데, 축구는 심판이 오심해서 한 골 먹었다? 이거 하나 만회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영향이 크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매튜 베넘은 리그 테이블은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고 믿었대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한 시즌에 38라운드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적은 표본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한 1000경기를 하면은 1등부터 20등까지 딱 실력대로 정렬이 되는데 1년에 38경기? 요거는 실력대로 배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표본이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리그 테이블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프로 도박사들은 리그 테이블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더 예측 가능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골득실입니다. GD, 골 디퍼런스. 자, 그러면서 라스무스 앙케르센이 뉴캐슬 얘기를 꺼냅니다. 뉴캐슬이 11-12 시즌에 5위를 차지했어요. 뉴캐슬 치고 굉장히 높은 순위였죠. 그래서 뉴캐슬 구단 수뇌부들이 난리가 났던 거야. 내년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선수들 다 붙잡고 코칭 스태프도 계약 연장하면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다음 시즌에 16위를 합니다. 아니, 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수, 코치, 감독 다 똑같은데 왜? 5위에서 16위? 납득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전 시즌에 5위를 했을 때 뉴캐슬의 골득실을 살펴보면 플러스 5였어요. 탑4 팀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였죠. 골을 많이 못 넣은 거지. 그리고 경기마다 이 골의 분배가 일정하지가 않고 굉장히 랜덤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캐슬이 당시에 2경기 동안 2골을 넣었다고 해봐요. 그리고 상대팀은 6골을 넣었다고 해봐요. 그럼 첫 번째 경기에서 1대3 패배, 두 번째에서도 1대3 패배. 이렇게 골의 분배가 일정하게 된 게 아니고 첫 번째 경기에서는 1대0 승, 두 번째 경기에서는 1대6 패배,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골 득실은 같은데 획득한 승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즌 내내 뭐 1대0, 2대0, 1대0, 2대0 뭐 이런 승부가 계속된 게 아니고 어떤 날은 1대0으로 이기고 어떤 날은 뭐 5대1로 지고 들쑥날쑥 난리
난 거야. 당시에 실제로 뉴캐슬이 1대0 승리가 8번 있었고 3점차 이상 패배가 굉장히 많았대요. 자, 그래서 라스무스가 하는 얘기가 확률적으로 당시 뉴캐슬의 승점이었던 65점에 득실차 플러스 5를 재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재현하기가 힘들다는 건 뭐야? 정말 운이 좋았다, 뭔가 뽀록이 터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1대0 승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1대0 승리해서 이제 3점 챙기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린 축구 많이 보니까 알잖아요.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수비 잠궈가지고 그걸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토트넘도 보면은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막 무리뉴가 잠그고 막 이러면은 동점골 먹히고 막 그런 적 많잖아요. 그러니까 뉴캐슬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그 전 시즌에는 1대0 승리를 잘 지켜냈는데 그 다음 시즌에는 그게 쉽지 않았던 거지. 자, 그리고 프로 도박사들이 믿는 통계가 또 있대요. 궁금하시죠? 바로 샷 디퍼런셜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팀 슈팅 숫자 대 상대 팀의 슈팅 숫자를 비교한 거예요. 좋은 팀은 상대 팀보다 더 많은 슈팅을 때리죠. 이거 딱 들어도 굉장히 믿을 만한 통계 같지 않아요? 자, 뉴캐슬이 5위를 차지했던 그 시즌에 샷 디퍼런셜이 마이너스 1.4개였습니다. 이게 뭐야? 시즌 전체 동안 뉴캐슬이 상대 팀보다 슈팅을 적게 때렸다는 거예요. 1.4개나. 자, 슈팅을 적게 때렸는데 골 득실이 플러스 5다? 이게 뭐야? 컨버전 레이트. 슈팅을 막 때렸을 때 골로 전환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맨날 손흥민 선수 하이 컨버전 레이트 하잖아요. 슈팅은 별로 안 때리는데 슈팅 때릴 때마다 거의 들어간다. 자, 뉴캐슬이 5위를 했던 그 시즌에 뉴캐슬의 최고 득점자가 시세라는 선수였어요. 파피스 시세. 근데 그 시즌의 시세의 컨버전 레이트가 무려 33%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미친 숫자입니다. 당시 메시가 거의 전성기였는데 컨버전 레이트가 20%였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한 공격수의 컨버전 레이트, 그건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입니다. 경기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 상대팀 전술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뉴캐슬이 시세의 컨버전 레이트만 믿고 가기에는 너무 불안정한 요소인 거야. 자, 그래서 뉴캐슬의 희비가 엇갈렸던 그 두 시즌의 기대 승점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기대되는 승점이 비슷하다는 거는 경기력 비슷하다는 거지 뭐야. 근데 실제로 얻은 승점을 라운드별로, 시기별로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수도 그대로고 코칭 스태프도 그대로니까 경기력은 비슷한데 실제로 얻은 승점은 굉장히 달랐다. 한마디로 그 전 시즌에 뽀록이 오지게 빵빵빵 계속 터졌다. 그래서 라스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게 어떤 실수냐, 만약에 우리 팀이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운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 운을 운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 천재적이었어 이번 시즌,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 도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뭔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의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왜 잘 됐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데이터로 분석해서 전략 수립. 자, 다시 데이터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축구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면 눈으로만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팀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상대 팀에 대한 분석도요. 통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상대 팀을 분석하는 어떤 구단의 스태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상대 팀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걸요? 자, 상대 팀을 분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아까 말씀드린 많은 데이터들이 활용되겠지만 요즘엔 시퀀스 분석이라는 것도 합니다. 시퀀스라는 건 볼을 탈취한 이후에 슈팅까지 이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이 시퀀스를 분석하면 팀 컬러가 나오거든. 시퀀스당 패스는 몇 번인지, 시퀀스당 평균 시간은 얼마인지, 한 시퀀스 때 공이 얼마나 빠르게 전진하는지, 자기 골대로부터 얼마나 높은 지점에서 시퀀스를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 분석하면 그 팀의 팀 컬러가 바로 나와. 자, 그리고 그에 맞는 우리 팀의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대가 가장 취약한 공간, 그 공간을 찾아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팀 에이스들이 그쪽 공간에 위치하도록 해. 그러면 슈팅 찬스가 더 많이 날 것이다, 골 찬스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접근법을 따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자, 그리고 좀 더 미시적으로 한 선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도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포워드가 박스 내에서 대부분의 득점을 해요. 근데 이 선수가 갑자기 부진해, 막 자신감 떨어져, 컨디션 개 안 좋아. 이랬을 때 감독이 불안하니까 막 이것저것 다 시켜볼 수 있거든요. 야, 너 내려와서 볼 받아봐, 야, 너 측면으로 빠져봐. 근데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런 불안감에 따른 잘못된 전략 수립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야, 공격수 일로 와봐, 그래도 너 박스 안에서 대부분 득점이 나오니까 상대 골대 있지, 거기서 기다려.
가져야 돼요. 인내심 가져. 원래 잘하던 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는 거죠. 데이터와 사랑에 빠진 축구의 현재. 자, 축구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엄청 높아지면서 요즘 관련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경기 찍고 컴퓨터에 옮기고 서버에 업로드하고 편집하고 이런 걸 다 사람이 했는데 요즘엔 다 자동이에요. 훈련장이나 경기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알아서 찍고 자체 플랫폼 내에 알아서 업로드되고 알아서 코딩되고, 그러면 감독이나 선수들은 언제든지 데이터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오늘 경기에 우리 팀 오른쪽 풀백이 오버래핑하는 장면만 보고 싶다, 그냥 클릭하면 그 장면 바로 나와. 정리 다 돼 있어. 감독이 그 장면들 보다가 이 장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선수한테 바로 영상 보내, 메시지 써. 야, 오늘 경기 69분에 네가 오버래핑한 장면인데 야, 이거 좋았다, 다음 경기 이렇게 또 해봐봐. 대박이죠. 그리고 요즘은 경기 끝나고 분석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나온대요. 경기 중에 그냥 계속. 예를 들어 내가 전반 20분에 지금까지의 분석 데이터를 보고 싶어. 그럼 클릭하면은 그때까지의 뭐 히트맵부터 해서 막 다 나오는 거야. 이런 걸 가장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회사죠. 비프로.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랑 막 계약 논의하고 있다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자, 그리고 요즘은 선수들의 수면 패턴, 수면의 질과 관련된 데이터도 수집한다고 하고요. 아침에 훈련하러 나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도 계속 모으고, 체육관에서 얼마나 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힘을 쏟는지에 대해서도 다 모으고, 별걸 다 모아. 자, 그리고 아까 선수를 영입할 때 과거 부상 전력을 살피고 나서 영입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선수들이 얼마나 뛰고 있는지, 피로 축적도는 어떤지, 특정 선수의 기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예를 들면 아다마의 탈압박이 10분 대 20분 대랑 80분 대 90분 대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수의 나이에 따라서 기술의 숙련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부상 위험도를 예측한대요. 저 친구 곧 부상 당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미리 조치할 수 있죠. 야, 쉬어. 그러면 결국 부상이 적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데이터의 힘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만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 자, 축구에서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AI가 분석하고 전략 짜고 전술 짜고 다 하면 되잖아. 결정 내리는 감독이 왜 필요해? 아니, 축구인들의 특별한 통찰이 왜 필요해? MOTD 왜 해? 먼데이 나잇 풋볼 왜 해? 게리 네빌 캐러거 TV 나와서 얘기 왜 해? 들을 거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축구인들의, 그러니까 사람의 통찰이나 판단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아직 남아 있겠지. 자, 축구에서 사람의 통찰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매튜 베넘 구단주가 말했듯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복잡한 스포츠이기 때문일 거예요. 일단 손이 아니라 발로 하니까 의외성이 높아지죠. 아까 득점 적다는 거 얘기했고, 또 축구는 테니스나 야구처럼 상황들이 분절되는 게 아니라 쭉 갑니다. 끊임없이. 물론 공이 나가면 경기가 잠깐 중단되긴 하지만 공이 안 나가면 몇십 분이고 갈 수 있잖아. 야구같이 상황이 분절되면 분석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축구는 안 그래. 그리고 축구는 또 시간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달라지죠. 분위기를 타기도 하고 체력이 엄청 달기도 하고, 그리고 축구는 아주 전략적이고 주관적인 스포츠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축구를 아주 다르게 봐.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 자, 결론적으로 축구는 너무나 복잡한 스포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언어들을 정의해야 돼요. 언어를 정의한다? 그거는 인간이 해야지. 예를 들면 골대 앞에서 이렇게 주는 패스를 우리는 컷백이라고 부를 거야. 그거는 인간이 해야지. 뭐 그런 거를 사만다가 해주나? 인간이 언어에 대한 정의는 딱 하고 AI 딱 불러. AI 너 여기 꼼짝 말고 여기서 컷백 데이터 모아. 알겠어? 어디 로버트가 자, 그리고 그 방대한 양의 축구 데이터 중에 의미 있는 것만 골라 쓰려면 알맞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걔네 경기에서 실제 포메이션이 어떻게 돼? 우리 팀이 실제로 압박을 어떻게 해? 걔네 카운터 어택 양상이 어떻게 돼? 이런 질문들은 인간들이 던져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이 데이터가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담는 데이터인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맞다면 이걸 전략 수립하는데 또 적극적으로 또 참고를 해야 되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알맞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런 게 이런 명장들이 하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퍼포먼스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어떤 선수가 자신감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또 캐치할 수 있는 건 사람이죠. 또 북돋아서 동기부여 해줄 수 있는 것도 사람이고, 옛날에 질라탄이 인터밀란에 있을 때 그때 감독이 무리뉴였거든요. 근데 질라탄이 아무리 멋진 골을 넣어도 무리뉴가 그냥 그런데? 별론데? 이러니까 질라탄이 속으로 내가 저 감독 언젠가는 내 골로 인해서 방방 뛰게 만들 거야 이러면서 골을 넣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무리뉴 감독이 질라탄 성격을 아니까 그것도 이용을 한 거지, 자극하려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 이런 거 AI가 할 수 있냐? 못하잖아. 데이터 분석의 미래. 자, 리얼 애널리틱스라는 축구 분석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16년에 레스터가 우승할 거라고 처음으로 예측했대요. 그리고 2017년에 첼시가 우승하고 그 시즌에 아스날이 20년 만에 4위 안에 못 들 거라고 예측을 했었대요. 다 맞았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올 시즌 전에 산초가 맨유로 갔을 때, 산초가 맨유의 그 한 시즌 동안 총 승점에 플러스 4점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올 시즌 맨유가 4위 안에 들 가능성이
50% 향상될 것이다. 산초 덕분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건 한번 두고 봐야겠죠. 자, 어쨌든 그 전에 레스터의 우승, 아스날의 미끄러짐 이런 거 예측한 게 소름 끼치잖아요. 축구 인공지능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문가들은 아마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후반 70분에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어. 그러면 이 선수랑 저 선수랑 바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과가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 또 상대는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수비할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진짜 이게 고도화되면은 AI가 이제 어떤 팀이 이길지 무조건 알려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중계할 때도 그 윈 프로버빌리티 나오는데 그 약간 재미로 보는 느낌이잖아. 형편없잖아 그 예측력이. 자, 예전에 퍼거슨 감독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감독이란 상상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여기서 전술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쟤랑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잘 상상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AI의 시뮬레이션하고 똑같은 거죠. 자, 미래에는 과연 인공지능이 축구 감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면 AI도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 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Drop it, drop it, drop it.